통화 수합이요. 통화 수합은 영어로 커런시 수합이라고. 그대로 직역을 한 거죠. 통화 수합. 아까 금리 수합은 뭐 금리를 바꿨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만 바꾸죠. 그래서 진짜로. 통화 수합은 통화를 맞바꾼다.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통화를 맞바꾼다. 그러면 FX 수합, 우리가 FX 수합이라고도 했었죠. FX 수합, 외환 수합, 이것도 서로 통화를 맞바꾸는 건데, 그렇죠? 이 통화 수합이 그래서 FX 수합하고 비슷해요. 그때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FX 수합 얘기할 때 FX 수합은 중간에 수합 기간 중앙에 기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계약일이라고 하고 만기일이라 그러면 FX 수합은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이자를 서로 교환하지 않아요. 이자를 서로 교환하지 않아요. 계약일 때 한 번, 만기일 때 한 번 교환이 이루어져요. 마치 그 채권에서 저기 무이표채, 제로 쿠폰 본드 같은 그런 중간에 쿠폰이 없고 뭐 그런 식의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이자를 안 주는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기 때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이자가 중간에 없고 만기 때 이자가 지급되는 사실상 그런 거죠. FX 수합은. 그냥 FX 수합은 이자는 교환하지 않고 원금만 교환한다.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통화 수합은 FX 수합과는 달리 이자도 교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면 FX 수합은 정확한 표현이 안 된다. 어떻게 원금끼리만 교환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자 없이 원금끼리만? 양국 간의 금리가 틀린데? 지금 우리 국제금융을 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금리가 틀린데 원금만 교환하고 이자는 서로 주고받지 말자? 그렇게는 안 돼요. 각 나라에서 그런 시간의 가치에 대한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각 나라의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B 있으면 여기서 $100를 빌리고 빌리는 시점에서 환율 계산에 의해서 1,200원일 테니까 대강 00 그러면 하나 둘 셋 12만 원? 네. $100 빌리고 12만 원 너는 가져가고 만기 때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자. 여기는 $100 갚고 너는 12만 원 갚아라. 12만 원 갚아라. 이렇게 나도 이자 안 받았으니까 너도 이자 받지 말라.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자가 없다는 게 0%라는 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0%하고 우리나라의 0%가 사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나라의 1%하고 우리나라의 1%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0%하고 우리나라의 0%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이자. 그래서 안 돼요, 그게.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너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계약일이고 만기일 때. 그때 FX 수합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거래하지 않았어요. 보면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그때 보면 이게 바뀌죠, 이게 뭐 126,000원이었던가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현물 환율이고 이거는 선물 환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물 거래, 선물 거래, 현물 외환 거래, 선물 외환 거래, 그러니까 선물환, 현물환, 선물환, 현물과 선물환을 서로 맞바꿨다. 한 번은 매수하고 한 번은 매도하고 양쪽 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선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맞바꿨다. 시차를 두고. 그래서 FX 수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원리금 관점에서 따져보면 이 달러 쪽에서는 이자를 안 받고 원화 쪽에서는 이자를 받은 셈이 돼요. 그렇게. 그게 이제 당연한 거다, 이제 얘기를 뭐 했었죠. 이자를 받았지만
원화 금리의 정확한 그 금리만큼 받지는 않았다. 왜? 달러를 무이자로 썼기 때문에 그것만큼 빼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원금끼리만의 교환이다. FX 수합을. 그렇게 뭐 적어놓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강의 노트에다 그렇게 적었는데, 통화수합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원금끼리만 교환한다. 그런 얘기는 사실 정확하게 하면 틀려요. 자, 통화수합은 중간에 이자도 교환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원금만의 교환이 아니고 이자도 서로. 그러니까 FX 수합하고 금리 수합하고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금끼리 교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 금리 수합에서는 원금끼리 교환은 반드시 빠져야 되는 이유. 금리 수합은 동일 통화. 금리 수합은 동일 통화. 통화 수합은 이거는 이제 이종 통화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통화로. 이걸 이종 통화.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서로 다른 통화로,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통화로 서로 채권을 고정금리, 변동금리 채권을 서로 발행을 해서 맞바꾸는 거고, 이거는 서로 다른 통화로 채권을 발행해서 서로 맞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통화가 똑같기 때문에 원금이 오가야 되지만 오갈 수도 있지만, 오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고. 똑같은 금액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통화도 똑같고. 근데 여기는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개입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오고 가야만. 그래서 원금리 오고 가야만 한다. 반드시 원금의 이동도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금리 수합과 다르다. 금리가 오가야 된다는 면에서 FX 수합과 다르고, 원금이 오가야 된다는 면에서 통화 수합과 다르고, 금리 수합과 다르고, 그런 연관들이 있는 겁니다. FX 수합은 물론 이제 이종 통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리만 교환하는 거. 원금 플러스 금리.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FX 수합은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 이쪽 계약이라고 만기일하고 요 동안에 이 동안에 캐시플로가 전혀 이동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금만 교환해요. 통화수합은 요 기간 동안에도 캐시플로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금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통화수합이 가장 이제 제너럴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하고 동시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이것도 일단 먼저 예를 본 다음에 통화수합이 어떤 건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페이지 쭉 넘어가서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좀 복잡해지죠? 통화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금리도 오가야 되고 통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해져. 뭐 이거를 뭐 더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초기 원금 교환. 지금 A라는 기업이 유로달러 채권 시장에서 지금 A라는 기업은 자금 조달을 근데 A라는 기업은 원래
일단 여기서 기업이 아니구나. 은행. A라는 은행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목적이 뭐냐면, 이쪽이요. 엔화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그래요. 엔화 자금을, 기업한테. 지금 K라는 기업이 있죠. 어떤 기업한테 엔화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그래요. 엔화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즉,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대차제도표면, 엔화로 대출을 해 주려고 그래요. 엔화로 대출을 해 주려고 그래요. 대출이니까 자산이죠. 대출. 부채. 조달. 엔화로 대출해 주려고 그러는데, 조달을 엔화로 지금 못 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아니면 자금 시장에서. 하여튼, 같은 금융 시장에서 엔화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엔화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다. 그럼 포기할 거냐? 그럼 엔화 대출을 포기해야 되느냐? 엔화로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합 계약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어떻게? 엔화로는 조달이 안 되는데, US 달러로는 조달이 된다. US 달러로는 조달이 된다. 그러면 US 달러를 조달한 다음에 그거를 통화수합 시장에서 엔화로 맞바꾸면 되지 않느냐. 엔화로 맞바꾸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거를 외환시장에서 FX 수합으로 맞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달해갖고 외환시장에서 환전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여기서 뭐냐면 FX 수합은 단기로 중간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FX 수합이 통화수합이 FX 수합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거래가 처음에 환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장내에 다시 또 한 번에 외환 거래가 또 한 번 발생될 경우에 그러면 선물 거래가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선물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그래서 FX 수합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그렇게 자금 조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수합계약도 통화수합도 보면 그런 개념의 연장선이에요. 꼭 자금 조달 시장에서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수합시장에서도 외환시장처럼 통화를 맞바꿔준다. 그 통화를 맞바꾸는 장이 수합시장에도 하나 더 있다. 외환시장 말고 통화를 맞바꿔주는 시장. 근데 거기는 좀 더 외환시장보다 장기다. 그러니까 FX 수합은 현물거래, 선물거래에서 단기로 선물이 짧으니까 만기가.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반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수합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수합시장은 오랫동안 아주 계약하고 만기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거를 그러니까 자금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수합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 달러를 조달한다. US 달러를 조달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딜러하고 수합 시장에서 딜러하고 달러하고 엔화를 맞바꾸는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저 달러를 주고 엔화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받은 걸로 이렇게 내주면 된다. 간단한 개념이죠. 그죠?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도, 스페큘레이션, 해칭, 아비트러지, 그런 게 나오겠죠? 자. 장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수합은 장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금리 수합에서 했던 것처럼 FX 수합과는 달리 중간에 금리가 오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합에서는 그랬잖아요. 서로 채권을 발행해서 맞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중간에 금리도 맞바꿔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채권처럼 이해하면, 여기서는 진짜로, 만기 때 가면 원금만 주고받아요. 만기 때 가면 원금만 주고받아요. 채권이라는 게 그렇죠. 원금 100을 빌리고 100을 빌리고 100만 갚으면 안 되잖아요. 짧게 빌린다면 만기 때 이자 한 번만 주면 되는데 100을 빌리고 여기서 100을 빌리고 100을 갚으면 돼요. 근데 플러스 여기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캐시아웃 이자까지 더해서 장기면 100을 빌리고 100을 갚는데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는 거죠. 여기서 쿠폰 그래서 나가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쿠폰 더 나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로 빌리게 되면 채권의 성격을 알면 뭐 금방 이해가 가는 거죠. 장기로 돈을 빌리면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자를 줘야만 해요.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채권도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이 이자를 전부 몰아서 이때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복리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예 그렇게. 근데 수학계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마다 쿠폰을 이자를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표준 채권이죠. 쿠폰 채권이라고 하는 거. 복리채권 말고 쿠폰채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기 때는 원금만 교환한다. 100 빌리고 100 갚고 그러면 된다. 물론 이제 이자까지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쭉 정기적으로 좋았던 이자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보지 않고 좋았던 이자를 정기적으로 만기 때 이자 한 번 더 주는 거 그 개념이지. 그래서 원금만 교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기 때 이자도 또 주지 않느냐 만기 때 마지막 이자 한 번 더 그렇게 따지면 원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쿠폰채 정기적으로 주는 쿠폰 그런 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 때 원금만 반대로 교환하면 된다. 이제 그런. 자, 그럼 계약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동시에 수합이 되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세 번 계약일, 만기일, 그 다음에 중간. 계약 기간. 계약일, 계약 기간, 만기일. 이렇게. 세 종류의 그림이 나오게 되죠. 계약일 날, 이런 식으로 하고, 만기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만기일 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되겠죠? 여기서 기업이 이걸 갚을 테고, 그죠? 그러면 이것 갖고 내주고 반대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기 때 청산, 수학계약 청산 반대로 이렇게 가고 달러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 달러를 다시 이쪽으로 주고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해서 청산을 이쪽 채권시장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기업의 대출시장 청산하고 그죠? 수합시장 청산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동안에 이제 금리만 오가는 거죠. 금리만. 그래서 금리는 요렇게 갔던 거 흐름하고 똑같죠? 만기 때 흐름하고 여기서 이자 가고 그 이자를 갖고 여길 주고 그 이자를 갖고 여길 주고 여기서 나온 이자 갖고 여길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복잡하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거는 사실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A은행이 자금을 조달했다. 거기서 끝나도 돼요. 조달한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쓰던지 간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통화를 바꿔서 엔화를 뭐 대출해줬다. 뭐 이렇게 뭐 해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통화를 맞바꿨다. 그래서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만기에 가서 다시 이렇게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통화수합 거래를 통해서 얼마의 고정이익을 확보한 거야? 0.5%의 이익을 확보한 거죠. 근데 이건 뭐 통화수합에서 이익을 확보했다기보다는 원래 뭐 예대 마진을 뭐 확보한 거죠. 뭐 네? 그런 방식이죠. 대출하고 조달해서 당연히 금리가 차이가 당연히 나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뭐 해칭을 통해서 나오는 뭐 고정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영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0.5%의 고정이익을 확보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비트러지 그런 게 아니고 예대 마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화수합이란 건 가장 기본적인 통화수합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 3단계 거래다. 처음에 원화하고 달러면 저런 식으로 원화하고 달러를 서로 맞바꾼다. 이 통화수합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계기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파퓰러하게 알려진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미국의 중앙은행 FRS 중앙은행하고 서로 통화수합 거래를 했었죠. 이런 방식으로 통화수합 거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를 중앙은행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는 크레딧 리스크가 없고요. 그래서 달러를 이쪽 미국이 되겠죠? 달러를 빌려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합시장이라는 게 수합시장을 갖다가 사실상 자금 조달 시장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금 조달 시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건 뭐든지 맞바꾸는 거니까 이 통화를 이렇게 맞바꾼다. 뭐 금리를 맞바꾼다. 뭐 돈이 맞바꿔지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자금 조달 시장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수합 시장도 이렇게 자금 조달 시장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늘 그 실무 있던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다. 한동안 그랬었죠. 이게 완전히 이제 외환 보이고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달러 원금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 수합 계약의 만기가 되면 다시 이제 달러를 돌려줘야만 하는데 서로 중앙은행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민간 거래가 아니고 중앙은행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죠. 만기 연장을 계속 해줬어요.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만기 연장을 또 계속 해줬어요. 이렇게. 이것만큼 확실한 외화 조달 수단은 없죠. 미국 중앙은행하고 바로 수합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를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달러를 빌려받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수합 계약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 그런 식으로 기록이 안 된다 그랬죠. 부외거래라고 그랬죠. 수합 계약은. 그래서 양국 간 중앙에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자기네 대차 제도표에 재무상태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없고요. 참 이게 수합 계약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편법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대차 제도표를 볼 때는 그래서 부외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주석에 나와 있는 수합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파악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맞바꿨으니까 통화가 바꿨으니까 만기 때 가서 다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서로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통화가 같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보같이. 이거 만기 때도 그렇고.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 여기하고 동일한 금액. 왜? 중간에 이자를 줬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 상환의 개념이 된다 이거. 우리가 채권 발행하고 돈 빌릴 때 그동안 쭉 이자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간에 쭉 이자를 줘왔기 때문에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FX 수합에서는 안 그랬죠? 이따 다시 FX 수합하고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해보자. 이때 결정되는 원화하고 처음에 달러하고 얼마로 맞바꿀 거냐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얼마하고 서로 그 당시에 스팟 환율로 적용해서 맞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서로 통화 외환시장에서 그렇게 맞바꾸니까 당연히 수합에서도 그걸로 맞바꿔야죠. 환율에 따라서 맞바꿔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팟 환율로 맞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또 무슨 차익거래가 발생되겠죠. 당연히 수합시장에서 맞바꾸는 거하고 외환시장에서 맞바꾸는 게 서로 틀리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통화수합을 보면 우리가 RP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환매 조건 무채권, RP, 리펄처스 어그리먼트, 리펄처스 어그리먼트하고 유사해요. 아주 유사하죠. 오히려 리펄처스 어그리먼트에 가까운 거는 FX 수합이 그 말을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FX 수합이 더 리펄처스 어그리먼트에 가깝죠. 리펄처스 어그리먼트는 중간에 이자가 오가지 않으니까 환매 조건 만기 때만 이자가 오가니까. 그래서 결국 상호 간에 서로 상대방, 상호 간의 통화가 서로 담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안 갚으면 안 돌려준다. 그러면 되니까. 그렇죠. 서로 이쪽에서, 디폴트를 일으킨다. 그러면 안 돌려주면 되니까. 서로 이렇게 맞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서로 인지를 잡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리펄처스 어그리먼트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수합은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통화수합을 정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대강 이제 통화수합이 뭔가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통화수합, 커런시 레이트 수합. 그래서 약자로는 CRS. 보통 금리 수합은 약자로 뭐라 그랬죠? IRS.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합이라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합. 통화수합은 이거 대신에 커런시 레이트 수합이라고. 혹은 크로스 커런시 IRS다 이렇게. 이종 통화 금리 수합이다 이렇게. 이종 통화 금리 수합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종 통화 금리 수합하면 이렇게 길지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통화 표시의 자산이나 부채를 상대방 통화 표시 채권으로 맞바꾸는 거래다.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현금 흐름, 원금 플러스 금리까지. 그거는 맨 마지막 금리뿐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금리 수합처럼 금리를 맞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이를 갖는 양측이 미리 정해진 만기까지 일정 기간마다 서로의 그 현금 흐름을, 여기서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원금, 맨 마지막에 만기 때 원금, 그러니까 계약 초하고 만기 때 원금,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내에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금리 수합과 달리 명의 원금의 교환이 있어야만 한다. 계약 시점과 만기 시점에. 왜? 서로 통화가 틀리니까. 외환 수합과 달리 만기 때 원금이 조정되지 않는다. 외환 수합은 중간에 금리 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조정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만기 때 외환 수합은 금리를 안 줬던 금리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이걸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리를 하면 외환수합도 원금끼리 교환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따로 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외환수합하고 하게 되면 외환수합하고 통화수합하고 그다음에 이 IRPT하고 서로 이제 다 맞물려 있다는 거.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게 구분은 안 가고 이게요. 어떤 거는 이자를 주는 것 같은데 또 이건 이자를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자를 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화수합하고 외환수합하고 예, 그 거래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IRPT, FX 수합. FX 수합에서도 IRPT가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 수합에서도 이 IRPT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RPT가 얼마나 중요한 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식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인터레스트 페리티 시어림 그게 여기저기서 안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하고 뭔가 외환이 개입돼 있다. 그럼 무조건 IRPT가 나오게 돼요. 자, 노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 90페이지에 교재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환수합을 통화수합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수합의 스페셜한 케이스다. 그러면 이제 외환수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살펴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클리어하게 직관적으로 더 클리어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FX 수합을 통화 수합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돈이 오가고 그러면 서로 다른 통화가 오가고 그러면 환율이 개입되고 그다음에 돈이니까 또 금리가 개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나 금리 이게 뭔가 하여튼 맞물려 있다. 즉 IRPT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개입이 되면 환율이라고 금리가 개입이 되면 그건 항상 그 식은 균형이라면 항상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식.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래라면 반드시 IRPT를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퍼츠나 매츠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수합이다 이렇게 보면 수합으로 보이는 거고 이걸 외환 거래다 보면 외환 거래로 보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자금의 대차 거래다 보면 자금의 대차 거래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어퍼츠나 매치나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아기가 딱딱 맞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A하고 B하고 지금 계약 시점 계약이 1억 달러가 하고 1200억 그러니까 억을 지으면 1달러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자, 1억 1200억 자, 이건 이제 수합한 건데 그 당시의 환율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한 거래를 한 거예요. 실제로 FX 수합은 그렇다고 하면 선물한 거래를 맞바꾸는 거니까. 대차 거래를 보면 1억을 빌린 거고 1억을 빌린 거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두 개 동시에 이걸 현물원과 선물안을 같은 당사자끼리 동시에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사자끼리 현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 서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현물 거래는 그냥 외환시장에 누구랑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또 다른 선물한 객을 또 다른 장에 또 누구랑 또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대차 거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끼리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거래. 이렇게 하면 1억을 빌린 거고 이거는 1200억을 빌린 거예요. B는
그러면 만기일 때 fx 수압은 단기, 그러니까 단기 fx 수압은 뭐로 볼 수 있냐면 단기 대차거래로 볼 수 있어요. 자금의 대차거래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대차라고. 단기 자금의 대차거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만기일 때 이걸 어떻게 맞바꿔야 되느냐? fx 수압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맞바꾸라고? 어떻게 맞바꾸라고 정해져 있어요? 선물 환율에 의해서 맞바꾸라고. 이렇게 하고 이쪽 맞바꿀 때 이걸 선물 환율. 지금 1206원이라고 했는데 저거를 숫자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거 사례 보시면은 이게 1206원 균형이 아니다. 그래서 1212원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익거래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이걸 1212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하면 차익거래가 유발되지 않는 균형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F0 이게 선물 환율이죠. F0가 1212원. S0가 1200원.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이. 현물 환율, 선물 환율. 각각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맞바꾸라는 얘기죠. 이걸 같은 날 하는 거죠. 현물 계약과 선물 계약을 같은 날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에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선물의 만기 때. 그거를 FX 수압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건 FX 수압의 만기가 되는 거고. 현 선물을 결합해 놓은 거를 FX 수압이라고. 동일한 당사자들끼리. 자, 그러면 이게 금리가 맞느냐? 이게 1212원이 자금의 대차거래로 본다면 자금의 대차거래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지. 그래서 이자가 원화금리가 연 8%. 8%, 달러 금리가 4%죠. 지금 연율로. 연율. 이것도 연율. 이거 지금 계약 기간이 3개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선물환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럼 이걸 자금의 대차거래로 보면 이런 식으로 오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오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자금의 대차거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가야 돼요? FX 수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빌렸으면 만기 때 중간에 이자는 한 번도 안 주고 만기 때 지금 3개월짜리 3개월 후에 원리금을 교환하자. 그럼 어떤 식으로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1억을 주면 안 되고 1억 플러스 얼마?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이자 얼마? 4%네? 그죠? 3개월이면 1%죠? 나누기 4. 1%. 그러면 0.01억. 그죠? 그래서 1.01억. 그 다음에 B는 1200억. 원금이 1200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8%. 연 8%니까 3개월이면 나누기 4. 그러면 2%네. 그래서 2%. 연 1200억에 원금 1200억이니까 2% 하면 얼마냐면 24억. 24억이죠? 24억. 이자 24억. 그래서 토탈 원리금 1224억. 그러니까 1.01억하고 1224억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1.01억하고 1224억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동등해야 된다. 이거하고 동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이게 양쪽이 동등한가 그거를 봐야 된다. 자, 이거는 지금 이자를 안 줬죠? 0. 이자를 0%. 이자를 안 줬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이자를 준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자를 안 주고 이자를 준 거야. 얼마? 12억. 그러니까 이거는 1200 플러스 12억을 준 12억.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얘기로 바꿔지냐면 이 0.01억을 안 주는 대신에 달러 이자를 0.01억을 안 주는 대신에 이 원화 이자를 얼마를 덜 받은 거야? 24억 대신에 12억. 12억을 덜 받은 거죠? 어? 그렇죠? 이게? 자. 문자를 표현해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1억의 금리 여기 R 스타가 간 거죠. 여기 US 달러 금리를 R 스타 이쪽을 IRPT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IRPT가 이제 나오려고 한 거, 적용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R 스타라고 그러고 원화 금리를 R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금리는 R 스타가 가야 되고 원화 금리는 R을 가야 되죠. R을 가야 되죠. 대신에 이건 0 아무것도 안 왔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는 R-R 스타가 돼야 된다. R-R 스타. 두 금리 차이. 왜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략. 논리적으로 가는 건 제가 그랬잖아. 늘 강조하던 이거의 퍼센트, 이건 달러의 퍼센트고 이거는 원화의 퍼센트니까 단순하게 빼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게 안 갔으니까 이쪽도 그거만큼 덜 간다. R-R%. 이게 과연 맞느냐? 그걸 알아보면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맞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아주 근접하게 맞다. 그렇게 해서. 왜 맞느냐? 우리가 IRPT에서 뭘 했었죠? IRPT에서 F0는 S0에 1 플러스 R에 R 스타에 1 플러스 R. 항상 이 스타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헷갈릴 때는 이게 분수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하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스타 이게 폴린 그래서 US 달러하고 원화하고 하게 되면 달러 원 환율 그래서 폴린 이쪽 미국 금리 스타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아니고 근사치로다가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FX 수합 레이시라고 그랬죠? FX 수합률이라고. 이걸 전부 연율로 따졌죠? 연율로. 이게 3개월이면 곱하기 4해서 연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연율로 안 하고 보면 이걸 3개월이다 그러면 이 금리도 3개월짜리 하면 돼요. 어쨌든 하여튼 기간을 맞춰서 하게 돼. 양국 간의 금리의 차이는 바로 수합률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랬죠? 아주 비슷하다. 이거를 기억해내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하면 힘들고요. 그러면 벌써 이제 났죠? 벌써. 이게 뭐였어요 이게? F0잖아요. F0죠? R-R 스타. 이거는 이제 퍼센트 금리고 이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1212원이라는 게 F0 선물한. 이것도 뭐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S0.
1200, F0는 1212원, 마이너스 1200, 1200분의 12, 네? 곱하기 연율화 시키면 이거를, 그래서 4 가지고 퍼센트로 환산하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되냐면 4%. R-R%. R이 8이었고 이게 4였죠? 8-4, 4%. 그래서 대략 양국 간의 금리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리의 차이에 해당되는 거. 결국 1200원에 대한 할증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1200원에 대한 이자를 보면 돼요. 그죠? 분모가 S제로가 있으니까 이게 빌린 거니까 이건 갚은 거고, 빌린 거고 갚은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양국 간의 금리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그게 우연찮게,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식이 근사치라 그랬죠?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근사적으로 내가 덜 준 것만큼 덜 받게 된다. 이자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퍼센트가 통화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무시해도 상관없다. FX 수업 거래에서. 한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해한 거고,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FX 수합 레이트하고 똑같다. 즉, 이 현물환이 현물에 대한 할증률,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금리 차이만큼 주게 되는데, 그 금리 차이만큼이 바로 뭐다? 현물환 대비 선물환율이다. 1200 대비 1210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해도 되고, 이렇게 교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등하다는 건. 이건 이제 정확하게, 자, 이게 1 플러스 R이죠? 문자로 바꿔놓으면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는 1 플러스 R. 이거는 S0에 1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되죠? S0에 1 플러스 R. 이거 R 스타. 맞나요? 그렇죠? 1200억이 현물환율 해당되잖아요. S0에 1 플러스 R. 이거 24억이 뭐였어요? 1200억에 대한 이자. 1200억에 대한 이자였잖아요. R, 원화이자. S0에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딱 그렇게 맞춰놨잖아요. 일부러. 억 빼고 계산해봐요. 억을 다 지워버리고 한번 해봐요. 1달러 기준으로 하면. 여기 1200원. S0 맞잖아요. S0에 1 플러스 R. 이 R은 지금 요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이자. 3개월 동안 이자. 맞잖아요. 그럼 요 두 개의 비율을 봐봐요. 비율. 1 플러스 R 스타 나누기 S0 1 플러스 R. 이거의 두 개의 교환 비율이, 이거하고 이거의 교환 비율. 몇 대 몇이냐 하는 거예요. 즉, 1 플러스 R 스타 대 S0에 1 플러스 R은 이게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 1대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 1대. 1대 몇이에요? 1대 몇? 양변을 1 플러스 R 스타로 나눠봐요. 뭐가 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1 플러스 R 스타로 나눠요. 안 보여? 여기 1 플러스 R 스타로 나누면 1이죠. 지금 요것도 이거 한 거 아니야? 서로 그 교환한 원리금의 비율을 보는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R 스타 대 S0 1 플러스 R. 1달러 기준으로 보면 1 플러스 R 스타 달러, S0 1 플러스 R 달러.
서로 원리금의 교환 비율 1대 얼마? 양변을 1 플러스 알스타. 요거 1 플러스 알스타로 나누면 뭐예요 이게? 이제 보여? 이게 뭐야? F0잖아. IRPT에 의해서. F0. 그래서 F0가 가는 거야. 1억을 주려면 그러면 1212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 1억. 딱 1억을 이자를 안 주고 원금만 준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요 비율대로 주겠다. 이럴 때 F0로 비율을 주면 된다. 맞바꿀 때 교환 비율을 이렇게 해서 교환해주면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자를 명확하게 고려를 해서 이제 보게 돼요. 통화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단기 통화 수합이 되는 거야. 단기 통화 수합. FX 수합은 단기 통화 수합. 통화 수합이란 건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자금의 대차 거래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통화 수합은 자금의 정확한 대차 거래로. 원금과 이자가 정확하게 계산돼서 오가야 돼요. 이렇게 오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오가면 안 돼요. 통화 수합은. 그러니까 이건 FX 수합은 그럼 통화 수합의 스페셜한 케이스. 이거를 이렇게 1억 달러 한쪽을 원금만 주겠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이 비율대로 주면 돼요. 1대 F0. 통화 수합은 원리금 그대로 원금 이자 구분해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하게 돼. 그 중간에 지금 이자가 없지만 이자도 그러면 장기니까 이자를 준다면 이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만 해요. 3개월마다 준다 그러면 3개월에 0.01억 24억씩 계속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자인 셈이고. 아셨죠? 통화수합은 이 이자가 계속 계약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마다 여기처럼 3개월, 3개월마다 계속 이 이자가 계속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3개월 딱 단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가 없고 맨 마지막에 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자만 나타나는 거예요. 통화수합처럼 거래한다 그러면 FX 수합을 통화수합처럼 거래한다면 이렇게 거래해야 된다. 네? FX 수합, 통화수합. 자, 그럼 다시 통화 수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환 수합은 만기 전 금리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재 그 이호 교수님 국제금융시장 교재 523페이지 이런 거 읽을 때 거기 이제 외환 수합, 뭐 금리 수합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놓거든요. 책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을 떠올리시면서 해야 돼요. 그 책만 이렇게 딱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외환 수합은 만기 전 금리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계약 시점 환율과 다른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한다. 이걸 딱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대로 이런 방식으로 만기 전 금리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않잖아요. 3개월 동안 뭐 짧은데 무슨 금리를 교환하겠어요.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 차이를 반영한, 그죠? 이런 거예요. R-R스타라는 얘기죠. 금리 차이를 반영한. 여기서 금리를 안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금리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안 받은 것만큼, R스타만큼. R스타만큼. 그래서 빼갖고 R-R스타만큼. 양 통화 간 금리 차이를 반영한 선물 환율.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FX 수합률이 양가 금리 차이하고 유사하다. 이게 이퀄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 분모에 뭐가 있어요, 원래 사실은? 분모에 1 플러스 R스타가 있죠, 이게.
1 플러스 알스타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대강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국 간 금리 차가 바로 선물 환율에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근사식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통화 간 금리 차이를 반영한 선물 환율로 재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원금끼리만 교환했다 그래도 맞아요. 원금끼리만. 그러니까 이자가 0, 12억. 이렇게 보면 0.01억, 24억.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양쪽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비율만 맞추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반으로 쪼개서 0.5? 그러면 이것도 반으로 쪼개고 그런 건 안 되고. 이건 이게 이자를 안 줬기 때문에 원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고. 1억, 그러니까 1억 1200억은 맞고 1억 1200억은 맞고 원리금의 합계를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하고 1200억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래서 이자를 여기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1억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비율만 맞으면 되니까 그럼 1원 하고 1212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네? 아시겠죠? 금리 차익, 그러니까 금리의 차익이 오간다 그런 얘기예요. 금리의 차익이. 금리의 차익이 바로 여기 12억 원에 해당된다. 12억. 원화로 따져서 12억 원이다. 아시겠죠? 네? R-R 스타. 이렇게 R하고 여기 위에 R 스타하고 R이 가야 되는데 금리가 원금 교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여기서는 R 스타 여기는 R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빼준 거죠. 그러니까 R 스타 빼주고 금리는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오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네? 왜? IRPT식에 의해서.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비율만 맞으면 된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비율만 맞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통화 수업의 종류가 표준 통화 수합, 고정금리. 그 다음에 통화 쿠폰 수합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통화 베이시스 수합은 변동금리. 이쪽은 서로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통화가 같으면 이게 변동금리끼리 바꾼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통화가 같으면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기준금리가 서로 막 틀리고. 좀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통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통화끼리 기준금리가 다른 거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여기가 더 쉬워요. 자, 통화 수업의 목적 활용. 여기 우리나라 시장의 외환제도 164페이지 보면 통화 수합은 제일 많이 쓰는 목적이 아까도 봤지만 내가 엔화 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엔화 자금은 근데 엔화 자금이 필요한데 엔화 자금으로는 조달이 안 되고 근데 달러 자금은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달러 자금을 조달해서 외환시장 가서 환전을 하든지 그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또 한 번의 환전이 기다리고 있다면 뭐 상환 또 한 번의 환전이 기다리고 있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물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산 쪽으로 넘어가고 파생상품 거기서는 안 되고 파생상품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FX 수합을 할 것이냐 통화 수합을 할 것이냐 그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단기면 FX 수합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 거래를 FX 수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종 통화 간의 그런. 그래서
수합을. 장기 수합이면 그걸 이제 통화 수합 시장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장외에서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 택하게 돼 있는 거죠. 단기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이자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단기 거래라고 하나요? 마지막 이자만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통화에 거래가 어려우면 네, 이런 수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S 달러의 장기 차입이 어렵거나 조달 금리가 상승세인 경우, 대개의 경우에 조달 금리가 상승세라기보단 그래서 이제 뭐 고정금리로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이런 거. 자금 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수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금융위기 때 달러를 조달을 할 수가 거의 없었어요. 할 수 있어도 금리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그랬었죠. 그때 환율이 굉장히 불안했었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상승세고 그래갖고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또 급하게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많이 팔았어요. 환율을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달러를 사들이면 되니까. 근데 환율을 떨어뜨리는 건 힘들어요. 자꾸 팔아야 되니까 외환 보유가 자꾸 축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축나진 않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가 자꾸 감소하니까 자꾸 대자비가 그려지는 거죠. 이러다가 또 바닥 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를 잘 빌려주지 않았어요. 자금 조달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수학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수학 거래도 마찬가지겠죠. 수학 거래도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조달을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수합해서 가져온 달러를 갖고 민간 은행에다가 달러를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한미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221페이지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US 달러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자. 조달 비용만 상승한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조달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굉장히 어려운 아무도 안 빌려주려고. 미국과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도 크게 확대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말고 그 이외에 외환 보유고에 좀 어려움을 겪는 아니면 그럴 것 같은 나라들이 미국 중앙은행하고 수합 계약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위기를 일으켜놓고, 그죠? 굉장히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미국은 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해결해줘요.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기축통화의 위력이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 FRB와 300억 US 달러의 수합 라인을 체결했다. 한도거래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한도거래 방식이라는 거. 이걸 크레딧 라인이라고 보통 해서 한도거래를 우리가 보통 은행하고 한도거래를 할 때 뭐야?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런 식이죠. 한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한도 초과만 안 하면 그 내에서 또 중간에 갚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화 수합에 반대 매매 해서 갚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도 내에서 왕창 300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미국 중앙은행부터 받은 걸 보면 이렇게 50억, 20억, 30억 이렇게 조금씩 해서 추가적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 보면 유로, EU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는 무제한 수합 라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무제한 수합 라인. 그러니까 그 상대방, 수합 거래 상대방이 미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제한 수합이 아니라. 한도가 없단 말이야, 한도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또 상대방이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거니까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환 보이고에 대한 걱정이 사실 이 얘기 나오면부터 외환 시장이 아주 급속도로 안정이 됐죠. 더 이상 뭐 외환 보이게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솔루션이죠. 수학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렇게 한도 거래이기 때문에 뭐 왕창 그게 나간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끌어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수학계약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국내 금융기관에 이렇게 대출을 했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외환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자금 대차 거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외환 관점에서 보면 이 계약 당시하고 그다음에 이 만기하고 그때 거래되는 환율이 똑같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이게 구성이 원금하고 이자 1억하고 1200 이거 원금. 이게 1200이 뭐야? 이거 계약 당시의 환율이죠. 그러니까 환율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환적으로 보면 이거를 환의 리스크를 제거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뭐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 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 뭐 달러 표시 채권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달러 표시 채권을 1억 달러를 빌렸다. 그러면 네, 1억 달러를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선물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자. 그 다음, 얘들은, 이 통화 수합을 이용해서, 예. 예, 민간에서, 자금 조달하는 그런 예가 나와 있고요. 예. 여기서는 스페큘레이션이, 없네요. 스페큘레이션 없고. 외환 조달을 나와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통화 수합을 갖고 헤징을 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통화 수합 갖고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그렇게 여기서도 스페큘레이션은 없고 자금 조달, 헤징, 차익 거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통화 수합을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결국 정리를 하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외환 쪽이 개입이 되면 이 통화가 개입이 되는 거죠. 통화가 개입이 되면 통화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금리 여기서 그러니까 통화죠. 통화가 서로 오간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금리가 발생되고,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환이 개입되고, 금리가 개입된다. 더 원초적으로 하면 하여튼, 환이 개입된다. 뭔가 외화가 개입된다. 하면,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 항상? 반드시? 결론은? 항상 IRPT로 오게 된다. 즉 환율과 금리 완의 균형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금리가 개입되고 환율이 개입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식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게 이 식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건 숨어 있건 간에 항상 이거는 반드시 개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이거 없이 다르게 이해하려 그러면, 이쪽, FX 수합, 통화 수합, 금리 수합은 환이 개입이 안 됩니다. FX 수합, 통화 수합은, 이거 없이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거 갖고 이해하면 상당히 쉬워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IRPT, 차익 거래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통화 수합까지요.
통화사업에서 서로 얼마를 교환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그 문제, 얼마가 서로 금리가 오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도 다 IRPT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